곧 남편 기일이 다가오기 때문일까요? 싱숭생숭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8년 전 남편이 떠나던 그날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날을 기점으로 저희 가족의 운명이 바뀌었으니까요. 남편의 임종 당시 손주 녀석이 던진 충격적인 말 한마디가 감춰져 있던 끔찍한 진실을 밝혀냈죠. 도대체 저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글재주는 없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슬아에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있어요. 이 딸은 장녀라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손 가는 거 없이 혼자 알아서 잘 컸는데요. 딸과 2살 터울의 아들 녀석은 태어나자마자 잔병치레도 많이 했고요. 14살 때는 장천공으로 복막염이 오면서 거의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더 아픈 손가락은 있는 법이잖아요. 제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그런 존재였네요. 몸이 약해서 학교를 자주 빠지는 바람에 친구가 없는 것도 안쓰러웠고요. 도무지 살이 붙지 않는 몸뚱이나 유약한 성정도 마음이 쓰였죠. 그래서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는데요. 그렇다고 마냥 버릇없게 오냐오냐 키운 건 아니에요. 혼내야 할 땐 따끔하게 야단치며 제대로 훈육하려고 노력했죠. 원래 아들이 지 아빠를 닮아 천성이 점잖고 유순한 선비 타입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공부도 참 잘했어요. 또래 애들이 친구들과 밖에서 뛰어놀 때 혼자 책을 읽고는 했는데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한글을 때 온갖 어려운 책들을 섭렵하더니만 아파서 학교에 자주 빠져도 시험만 봤다 하면 늘 1등이더라고요. 덕분에 아들은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 만큼 유명한 명문대에 한 번에 합격했고요. 졸업 후엔 바로 저희 지역에서 제일 큰 회사에 들어갔네요. 그쯤엔 지도 컸다고 이런저런 운동을 하더니만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밥 먹듯이 들락날락하던 병원도 더는 가지 않게 됐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야 우리 아들 인생이 좀 펴는구나 했네요. 그땐 정말 까맣게 몰랐죠. 늘 모범생이던 아들이 그런 충격적인 일탈을 할 줄은 말이죠. 언젠가부터 아들이 좀 이상해졌어요. 야근하는 것도 아닌데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고요. 주말엔 늘 집에 틀어박혀 책만 읽던 녀석이 자꾸만 밖으로 쏘다녔죠. 딸은 여자가 생긴 게 아니겠냐고 하더군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여자라니? 상철이 그 순진한 애가 무슨... 여자 손 한번 잡아본 적 없을 텐데... 걔가 마냥 애야? 걔도 벌써 29이야. 결혼해서 애가 하나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라고. 이제 직장에서도 자리 잡았겠다. 슬슬 여자 만나고 다닐 때지 뭐. 지금이야 남자고 여자고 30 넘어서 결혼하는 추세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남자가 20대 후반만 돼도 얼른 장가가라는 말을 들을 때였죠. 딸의 말을 듣고 나니 정말 여자가 생겨 그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퇴근한 아들에게 은근슬쩍 물어봤는데요. 이게 웬걸? 정말로 여자친구가 생긴 게 맞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슬슬 부모님께 인사시켜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뭐하는 아가씨인데? 그건 만났을 때 같이 말씀드릴게요. 아들은 제 질문에 난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피했어요. 딸보다도 더 딸처럼 곰살맞게 굴며 뭐든 제게 다 터놓고 얘기하던 아들이었는데 그런 아들이 갑자기 멀게 느껴져 좀 서운하더군요. 어쨌든 그 주 주말 약속대로 아들은 웬 아가씨를 한 명 집에 데리고 왔어요. 키는 아들의 가슴께쯤에나 올까요? 작고 아담한 체구였는데 얼굴이 무슨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처럼 예쁘더군요. 뽀얀 피부에 커다란 눈, 앵두 같은 입술까지
어지간한 남자들은 다 홀릴 것처럼 생겼더라고요. 아들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너무 예쁘면 좋으면서도 좀 싫잖아요. 왠지 여우일 것 같고 우리 아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좌지우지할 것 같고 좀 그런 쎄한 걱정이 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그 아가씨를 반겼지만요. 다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눴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어요. 어려 보였는데 나이는 아들과 동갑이었고요. 아들 회사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일한다고 하더군요. 자세히 캐묻진 않았지만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 직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같더라고요. 그 나이에 안정적인 직장도 없이 커피숍에서 일한다니 썩 마음에 들진 않았네요. 게다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쭉 혼자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안쓰러운 한편으론 아들의 짝으로는 영 아니다 싶었네요. 그래도 만난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됐다 하니까요. 일단 아들이 좋다니 지켜보자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후식을 먹고 슬슬 자리를 피하려던 순간이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남편도 비슷한 마음이었는지 무슨 얘기냐면서 아들을 재촉하더군요. 한참 머뭇거리던 아들이 이윽고 너무나 경악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승혜랑 결혼하려고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가슴을 부여잡고 아무 말 못하는 저를 대신해서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죠. 아니 만난 지 이제 3개월 됐다며. 근데 무슨 벌써 결혼이야? 네가 친구들이 하나둘 장가가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진 모양인데 그럴 거 없다. 둘이서 천천히 알아가다 씩 올려도 늦지 않아. 남편의 만류에 아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아무 말도 않더군요. 그러자 옆에 잠자코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가 대신 앞으로 나서더군요. 저희가 괜히 서두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실은 저 임신했어요. 뱃속에 상철 씨 아이가 있다고요. 생각도 못한 고백에 저희 식구들은 경악했어요. 남편은 속이 끓어오르는지 식탁에 있던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고요. 저는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에 머리를 부여잡았죠. 그래도 현기증이 가시질 않아 그대로 뒤로 넘어가려는 걸 딸이 부축해줬네요. 엄마 괜찮아? 갑자기 왜 그래? 어디 아파? 아이고, 나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 거냐? 그래? 상철이 네가 정말로 저 아가씨를 임신시켰다고? 전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목소리로 아들을 추궁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들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저 죄송하다는 말뿐이더군요. 저희 식구들의 반응이 서러웠던 걸까요? 갑자기 아들의 여자친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여자인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만 제가 발랑 까져서 몸 함부로 굴리고 다니는 그런 여자는 아니에요. 전 정말로 상철 씨 사랑하고 있고 뱃속에 생긴 아이도 너무 소중해요. 꼭 낳고 싶어요. 그러니 제발 허락해 주세요. 네? 간절한 애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졌어요. 잠자코 있던 아들도 제 여자친구를 달래면서 다시 입을 열더군요. 저 직장에서 자리도 잡았고 어차피 언젠가 결혼할 거라면 지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앞으로 살면서 승희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저지른 짓이 있는 만큼 책임도 져야 하고요. 그러니 제발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이미 생긴 애를 지울 순 없잖아요. 남편은 일단 알겠으니 진정하라며 아들을 다독였어요. 그때까지도 울고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손수건도 쥐어줬죠. 그 짧은 시간에 어찌나 펑펑 울었는지 두 눈이 잔뜩 부어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게 못된 시어머니의 피가 흐르고 있던 걸까요? 그 모습을 봐도 안타깝긴커녕 속만 뒤집어지더군요. 도무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네요. 난 모르겠다.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가씨랑 결혼이라니. 지금은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제 말에 아들은 서운했던가 봐요. 처음으로 제게 언성을 높이더군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승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승의 뱃속에 제 아이가 있다고요. 어머니 손주가요. 아들의 그 날카로운 외침이 왜 그리도 서럽던지요. 저도 모르게 울컥해 함께 목소리를 키웠네요. 너야말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불면 날아갈세라 쥐면 꺼질세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그런데 다 커서 기껏 한다는 게 시집도 안 간 처녀를 임신시키는 거야? 그래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뭐가 잘났다고 애미 앞에서 큰 소리야? 제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을 꾹 다물고 바닥만 쳐다보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근데 전 승에 꼭 책임질 거예요. 하고 등을 돌리더군요. 그 모습이 꼴도 보기 싫어 저도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생각할수록 그 아가씨도 괘씸해서 절대 이 결혼은 허락하지 않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뱃속에 이미 아이가 들어섰다는데 사실상 승패가 정해진 싸움이었죠. 남편도 저도 생긴 애를 지우라고 할 만큼 모질지는 못했으니까요. 결국 한 달 정도 대치 끝에 저희는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고요.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날을 잡고 부랴부랴 식을 올렸네요. 며느리는 단란하던 저희 가정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어요. 아들 내외가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 대부분을 저희 부부가 부담했는데요. 신혼집도 남편이 갖고 있던 건물을 하나 팔아 마련해줬죠. 아들 회사와 가까운 곳에 있는 신축 아파트였는데 저희 집과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당시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집안일을 거의 못했는데요. 그래서 아들 혼자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가곤 했어요. 며느리는 저희 보기가 불편했는지 코빼기도 비추지 않더군요. 그래도 임산부니 밥은 잘 챙겨 먹는지 걱정이었는데 아들 말로는 배달 음식이다 뭐다 해서 잘 챙겨 먹는다고 하대요. 그래도 시켜 먹는 음식이 집에서 정성껏 만든 것과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래서 아들 통해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해줄 테니 말해보라고 했죠.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잡채, 갈비, 명태조림 등 온갖 음식들을 얘기하더라고요. 하나같이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지만 그래도 군말 없이 만들어 아들 통해 전달해줬죠. 직접 전화해서 맛있게 잘 먹었다는 인사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계속 아들 시켜서 지 먹고 싶은 음식만 주문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엄마 음식이 입에 잘 맞나 봐요. 저번에 보내준 음식도 하나같이 맛있었다고 고맙대요. 부모님이 워낙 어릴 때 이혼해서 그런 집밥을 많이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김치찜이랑 두부 전골도 좀 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요즘 또 그런 매콤한 게 당긴다네. 정말 고마우면 자기가 직접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아들이 괜히 민망하니까 하는 말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뱃속에 귀한 손주를 품고 있는데 임신했을 때 서운한 일은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별말 않고 며느리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꼬박꼬박 해줬죠. 그렇게 며느리는 출산할 때까지 시댁에 얼굴 한번 비추질 않았어요. 명절에도 저희 남편 생일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는 아들만 보냈죠. 아무리 임산부라지만 너무하다 싶더군요. 어쨌든 이듬해 봄, 며느리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고생했다 하고 약간의 돈과 명품백을 선물해줬네요. 그러자 출산으로 상해 있던 며느리 얼굴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더라고요.
재빨리 가방과 돈을 챙기면서 감사하다 하더군요. 이때다 싶어 슬쩍 서운했던 걸 얘기했죠. 결혼한 뒤로 네 얼굴 오늘로 2번째인가 보는 것 같구나. 앞으로는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보고 사는 게 어떠니? 그래도 가족인데 명절이나 누구 생일엔 얼굴 보고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지. 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임신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우리 애기 데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의외로 고분고분 대답하기에 이제 좀 친해질 수 있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며느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육아 떠넘기기였죠. 출산 전엔 시댁 대문 한번 넘어본 적이 없으면서 아이를 낳고부턴 줄기차게 찾아오더군요. 그리고 애만 덜렁 맡기고 자기는 금세 일어났어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한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요. 그러다 나중엔 아예 대놓고 부탁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육아 초보잖아요. 게다가 출산하면서 몸도 너무 망가져서 애가 울면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요. 이러다 애한테 무슨 짓 할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우울증 같다고 당분간 아이랑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대요. 아니, 그래도 애는 엄마가 봐야지. 아니요, 전 못하겠어요. 사실 친한 친구가 얼마 전에 카페를 하나 개업했거든요. 일 좀 도와달라는데 워낙 옛날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던 친구라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병원에서도 아이랑 잠깐 떨어져서 사회생활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 3일만 나가서 일해볼까 해요. 아니, 그럼 애는 어떡하고? 그 일도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단 어머님이 봐주시는 게 제 마음도 편할 것 같아요. 어머님도 우리 지원이 많이 예뻐하시잖아요. 애도 둘이나 키워본 경력자시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육아를 시애미한테 떠넘기려 하다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우울증이라는데 뭐 어쩌겠어요. 며느리가 일하는 주 3일만 딱 봐주겠다 했죠. 하지만 그게 어디 그렇게 되나요? 언젠가부터 며느리는 일 핑계를 대며 평일엔 무조건 아이를 제게 맡겼어요. 손주 녀석과 한번 정이 들고 나니 저도 점점 제가 보는 걸 당연시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팔자에도 없던 황혼 육아로 제 몸은 점점 망가져 갔어요. 우는 아이를 안고 달래느라 팔목 인대도 다 늘어났고요. 분유 먹이랴 기저귀 갈랴 엉덩이 붙일 틈도 없이 움직이다 보니 무릎이며 허리가 성한 곳이 없었죠. 아들은 그게 많이 미안했나 봐요. 됐다고 하는데도 한사코 월 100만 원씩 돈을 보내주더군요. 남편도 그냥 받아두라고 했지만 마음이 불편해서 50만 원만 받고 말았네요. 그런데 그걸 며느리는 몰랐던가 봐요. 보통 아이를 맡기는 것도 출퇴근 시간에 아들이 대신했기 때문에 며느리를 볼 일은 없었는데요. 어느 날 대낮에 홀로 찾아와선 돈에 대해 추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아주 모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대요. 어머님, 그이한테 용돈 받고 계시다면서요? 아버님도 아직 일 계속하고 계시고 저희가 용돈 드릴 만큼 형편이 어려우신 건 아니지 않나요? 딱 봐도 돈 그만 받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요. 며느리 말처럼 돈이 아쉬운 처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괘씸했으니까요. 그러자 며느리는 갑자기 또 우는 소리를 하더군요. 애 키우는데 돈이 뭐 그리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이 수입이면 외벌이 하기 나쁘지 않다 생각했는데 요즘 저금은커녕 계속 마이너스예요. 너 지금 친구 가게에서 일하는 거 아니니? 그거야 그냥 자원봉사나 다름없죠. 친구 사이에 돈 달라 하기도 좀 그래서 그냥 밥값에 차비 정도만 받고 있어요. 그럼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 알아보지 그러니? 네가 다른 집 여자들처럼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애도 내가 대신 키워주는데 기왕 나가서 일하는 거 돈이라도 제대로 벌어야지. 찜짓 모른 척 며느리의 행실을 비난했어요. 맨몸으로 시집온 주제에 저희 아들과 손주를 내팽개치고 지 하고 싶은 일만 한다는 게 화가 났거든요.
그러자 며느리는 수그리긴커녕 도리어 눈을 치켜뜨고 언성을 높이더군요. 지금 그게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애초에 애 생겨서 결혼하지만 않았어도 저 이렇게 안 살았어요. 제가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요. 커피도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해외 유학도 해보고 싶었어요. 저만의 카페도 차리고 싶었고요. 근데 어머님 아들 때문에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애는 뭐 우리 아들 혼자 만들었나요? 자기 연민에 가득 차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인 양 구는데 더는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입을 열었죠. 우리 아들은 뭐 너랑 결혼하고 팔자 핀 줄 아니? 처자식 부양한답시고 하루도 못 쉬고 일하고 나도 지원이 키우느라 온몸이 성한 곳이 없어. 그런데 꼴랑 그 돈 50이 아까워서 이렇게 찾아와 따지고 있는 거야? 네가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지. 양심이요? 어머님이야말로 양심 있으시면 그 돈 받으면 안 되죠. 남의 집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손주 봐주시는 건데 분유값이며 기저귀 값이며 애 보는데 들어가는 돈은 또 따로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그거면 됐죠. 지금 나더러 꽁으로 애를 봐라 이거냐? 내가 대체 왜? 지원이가 네 아들이지 내 아들이야? 어머님 손주잖아요. 다른 집은 며느리가 시댁 싫어해서 손주 얼굴 보여주지 않는 곳도 많아요. 그에 비하면 어머님은 매일같이 손주 얼굴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이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들리고요. 남편이 시댁 드나드는 거 싫어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파렴치한 말을 듣는데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 육아를 떠넘긴 걸 미안해하진 못할 망정 달에 50 주는 게 아까워서 이렇게 찾아와 되도 않는 말을 뱉다니 어쩜 이렇게 염치가 없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마워해라 이거야? 내가 네 애 키워주면서 고마워하기까지 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님. 정말 말이 안 통하시네요.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너 여기 온 거 상철이도 아니? 아니요, 그인 몰라요. 왜요? 다행이구나. 그럼 아들하고는 연 안 끊어도 되겠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랑은 연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 난 오늘부로 널 며느리로 더는 생각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애도 데려가거라. 그 꼴랑 50 안 받고 말지. 받아봤자 내 병원비가 더 나와. 손주놈 키우면서 무릎이고 뭐고 성한 곳이 없어서.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전 그냥 그이가 다달이 어머님한테 돈 드리고 있는 걸 몰랐어서 그냥 서운한 마음에 말씀드린 건데. 제가 손주를 데려가라고 나올 줄은 몰랐나 봐요. 며느리는 당황해선 자기 말뜻은 그게 아니었다고 어쩌고 하면서 횡설수설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며느리 품에 손주를 안겨주고는 그대로 내쫓아버렸네요. 한 두어 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안 받을까 하다 며느리가 뭐라고 말을 전했을지 궁금해서 받았네요. 그래 나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 사람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됐고 앞으로는 돈 보내지 말아라. 네 애는 네가 알아서 키워. 네 그럴게요. 애초에 돈 50으로 어머니한테 애를 맡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 사람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다 제가 부족한 탓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들은 그렇게 연신 사과만 하다 전화를 끊었어요. 당장 내일부터 애 볼 사람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를 아들을 생각하니 또 마음이 약해지대요. 손주 녀석도 걱정이 됐고요. 하지만 며느리를 생각하면 도저히 말을 번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뒤로 한동안 아들 내외는 제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딸에게 전해 듣기로는 따로 시터를 구했다고 하더군요. 시터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구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덕분에 아들은 철야도 마다하지 않고 돈을 벌고 있고요. 그것도 모자라 주말엔 따로 과외 아르바이트까지 한다고 하더군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미 아들은 성인이 돼 제 가정을 꾸려 독립했으니 어떻게 살든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판단했죠.
그냥 남은 여생은 남편과 둘이서만 잘 먹고 잘 살려 했네요. 그렇게 5년 넘도록 저희 부부는 아들 내외와 남처럼 살았어요. 간간히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찾아오기도 했지만 며느리는 연락 한번 하지 않았죠. 이게 맞는 건가 싶으면서도 내심 며느리 얼굴을 안 보고 사니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은퇴한 남편과 둘이 세계 여행도 다니고요. 그림, 무용 같은 취미 생활도 즐기며 단란한 삶을 살았네요. 그런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죠. 저희 부부에게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언젠가부터 남편이 기침과 가래를 달고 살았는데요. 감기인가 싶어 약을 지어 먹어봐도 차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글쎄 폐암 같다고,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지 않겠어요. 놀라서 바로 대학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앞선 병원에서 오진한 거길 기대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검진 결과 남편은 폐암이 맞았어요. 그것도 이미 손 쓸 수 없는 말기였죠. 원래 폐암이 초기엔 증세가 없어 병원을 찾을 때쯤엔 이미 3, 4기인 경우가 많다 하더군요. 그렇게 담배 끊으라고 할 때도 말을 듣지 않더니 남편이 원망스러운 한편 가슴이 무너져 내렸네요.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하나뿐인 제 남편이